네,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지만 서울 아파트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걸까요? 두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준원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침체기라고 했던 게 좀 엊그제 같은데 서울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데 권대중 교수님, 네. 실제 그렇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실제 지표상으로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평균적으로 많이 회복된 데는 거의 99% 이상 회복됐고요. 예. 그렇지 않은 데는 서울 평균 90% 이상 회복되는데요. 예.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고점이 26억 한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거래된 서울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예. 25억 8천 정도 되니까 거의 99% 따라온 겁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전고점에 강남구 네. 99%. 네, 서초구 같은 경우도 2022년도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죠. 예. 그때 고점에 28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평균 가격이 27억 7천만 원이니까 역시 98% 정도 회복됐다고 보는 거죠. 네. 강남구, 서초구는 거의 전고점 수준. 용산, 송파,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 95% 이상, 예. 97, 8% 회복이 됐고요. 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비선호 지역이나 또는 저렴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90%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만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정도. 95% 정도? 네. 야, 그러면 이 정도 가격, 김준원 교수님, 지금 가격 수준을 이렇게 권대중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으려면 좀 이게 거래가 좀 뒷받침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가격대를? 이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도 보니까 예. 4천 건 좀 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한 2년 반 동안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달만 보면.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거래 절벽의 분위기에서는 조금 좀 벗어난 느낌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 고점이잖아요. 전 고점. 최고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올랐다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가장 높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네. 사이클에서 이전 그 전 고점 대비로 해서 지금 보면 이제 고가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이제 거의 이제 전 고점 대비 가격을 회복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은 아직까지 전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서울도 뭐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서울도 이제 양극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진짜 굉장히 좀 수요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도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가격이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강남, 용산,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전고점 거의 98, 99%고 서울 전체로 이제 9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이게 정말 회복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제 뭔가 본격적인 침체가 끝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실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4월 달에 4,252건이 거래됐습니다. 4,252건. 네, 3월 달이 4,190건이었어요. 근데 1, 2월 달은 2,600건, 2,500건이었거든요.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거래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이제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김준환 교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점 대비 그 가격은 서초구가 아직도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고점 대비. 강남은 마이너스 7.7% 떨어진 상태고요. 아직은 송파도 마이너스 4.0 이거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매월 시계를 분석한 자료거든요. 예. 근데 그 최고점 대비 가격은 한 90% 정도 좀 올라간 거 아니냐, 그 이상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전 고점 대비는 거의 99%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래 건수로 봐도 지금 3월, 4월이 1, 2월 달에 2배였다면 예. 서울이 정상적인 시장일 때 보통 한 4,000서 5,000 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거래 건수로 봐서는 거래량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그게 이제 그 금리를 내린다는 그 기대 심리가 포함된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신규 아파트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분양받게 되면 원자재 값이 비싸니까 높은 분양가 때문에 무주택자가 먼저 또 이렇게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2, 3년 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그 매수에 나서는 거 아닌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건 이제 그 3.5% 기준금리보다도 코픽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를 지금 적응하는 거 아닌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수에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2, 3년 후에 좀 줄 거라는 전망에다가 자금 이 집값 수요를 어렵게 만드는 금리 인하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 덧붙이면은 이제 이럴 때 되게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보면 재건축 단지보다 오히려 이제 기존의 준주택 거래량이 좀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요자들이 좀 어느 정도 이번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뭐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신축보단 조금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새거에 가까운 아파트들 준주택의 기존의 이제 아파트들을 구입을 하는 거래량이 는 거 보면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어느 정도 주택을 이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반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매수 수요의 움직임에서 실수요자들이 조금 움직이는.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분양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도 계속 지금 공사비 오른다 해서 지금 그 어떤 그 언론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러다가 저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기존 주택을 지금 매입하자 이런 이유로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환 교수님 서울에서도 양극화 뭔가 조금 수요가 많은 곳에 집값이 오르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오를 때 전반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먼저 올라가면서 선도하고 나중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노도강도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조금 상승 분위기가 확산될 거다. 혹시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까, 시장? 그렇죠.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서 거래 건수가 2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가주택 지역이 먼저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합니다. 근데 중서민층들이 사는 지역은 유동성 자금이 적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이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 고가주택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의 중류층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주택이 오르는 이런 단계거든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후에 뭐 단독주택이 오르고 또 이렇게 또 전당이 오르듯이 그 순환 주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제일 먼저 올랐던 게 서초, 강남, 송파부터 올랐거든요. 거기에 이제 용산이 가세하고 성동이 가세하고 그리고 지금 좀 확산되는 게 이제 목동이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이제 그 노원구도 거래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조금 더 수도권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인천 서구 검단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을 걱정했거든요. 최근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분양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이전에 분양받은 가격이 상규 분양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는 집값 회복세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2009년에도 똑같은 일시적 반등이 있었다. 속지 마라.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하락 패턴이 될 거다. 근데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전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 최고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하락하다가 또 전고점이 있다가 또 하락하다가 지금 전고점에 가까운 어떤 가격대가 가잖아요. 예.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라 강남이라든가 고가 아파트만 그러다가 또 여기서 이제 더 오를지 또 떨어질지 이건 또 이 사이클에 의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 주택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상승기. 그러니까 뭔가 대세 상승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전 고점에 이제 가까이 갔는데 이것이 이제 전 고점을 치고 최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여기서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한다 그래도 모든 지역이 가격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제한된 일부 지역만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아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 아파트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전국으로 이렇게 확장해 보면 지방 집값은 계속 분위기가 좀 싸늘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부동산원 5월 셋째 주 집값 동향을 보니까 지방 집값도 보합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락세에서. 네, 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전주 대비 상승률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 등락폭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5월 10일 날 취임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를 100으로 보고 노도강만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노원은 아직도 마이너스 13.64%고요. 도봉은 18.64%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강북이 18.21%로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하면 떨어져 있지만 하락폭이 멈췄다 이래 봐야 됩니다.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고점 대비 전 고점 대비 99% 98% 올랐다는 얘기는 최고 가격에서 오른 게 아니고 한번 올라갔다가 더블 딥 현상이 있었죠. 금리가 내리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작년 5월 달에 올랐다가 11월 달에 다시 꺾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90% 이상 이렇게 접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고점 대비 아직도 적게는 4%에서 마이너스 한 18%까지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본다면 지방의 그 전주 대비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라는 것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게 멈췄을 뿐이지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와 달리 분위기가 지방은 조금 싸늘한데 하락이 좀 멈추는 정도만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지금 그 상승 쪽으로 기운다는 게 이제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뭐 수요가 좀 있는 지역, 대전 같은 경우나 이런 지역은 하락세가 멈춘 것 같아요. 이 지방 주택을 조금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왜 지방 주택 좀 작은 주택을 사면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좀 없나요,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집값이 상승기 때 이럴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큰 효과를 볼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 도시 중에서도 뭐 일부 도시는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갑자기 그냥 조금 반짝으로 이제 거래가 호가 거래를 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 지역이고 그다음에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 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 일본도 같은 패턴인데 결국은 지방 중소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젊은층 인구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방은 집값이 다시 예전처럼 살아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정부 대책이나 법이 마련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 하락세를 이것이 결국은 뒤바꿀 수 있는 지방 아파트, 지방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주택에 넣지 않는다 그래도 네. 집을 사놓으면 세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입자 구하기가 최근에도 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지금 시기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정부가 그 신생아 대출을 한 게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아. 지방 같은 경우도 거래 건수가 일어났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지방도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도. 지방의 중소도시 이상 대도시는 그런 대로 유지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또 금리가 하락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지방도 중소도시 농촌 지역은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향후에. 예. 네. 저희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발표했잖아요. 네, 구체적인 시간표, 선도지구 선정 배점표가 공개됐는데 뭐 선도지구 가능성이 있는 집 주변으로 혹시 집값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도 이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뭐 20% 전후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분당 지역이 주로. 분당? 예. 근데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부가 이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 그 조합원들 소유자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데는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용적률을 뭐 400% 500%까지 준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을 아니면 분당이나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모든 아파트들을 다 400% 500%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일부 단지라고 하면은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단지만 굉장히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뭐 400% 500% 준주거 지역에 가깝게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스란히 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하는 거랑 전 개인적으로 큰 어떤 메리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지금 막 갑자기 막 한 2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선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또 상황이 지금이랑 많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그 단지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소식은 있습니다만 그거 뭐 일시적이 아니겠느냐 우리 김준영 교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선도지구 선정이 되면 절차가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를 냈는데 순조롭게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분당, 일산 이런데? 일단은 뭐 일기 신도시의 그 이제 동의율이 문제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일정 기간 동안에 60% 이상 올라가야 사업이 이제 그런 대로 진행될 텐데 이게 민간 사업자 방식이잖아요. 각각 주민들의 동의율을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 계획대로 동의율을 받고 진행된다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주민 동의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2만 4천 가구 정도를 정부가 선도지구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이주비 문제입니다. 이주 문제입니다. 네.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분당만 해도 8천 가구가 넘고요. 일산도 6천 가구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8천 가구, 6천 가구 어디를 살 것인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도 지역은 이제 동시에 가죠. 선도 지역은 동시에. 그러다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임대료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정부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내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전세 대책, 이주 대책이 좀 심각한 가장 큰 그게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가 사업을 순조롭게 가는 전제가 바로 이제 동의율 확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기 신도시 혹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이주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밖에 조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 계획이 차질에 좀 빚어질 수 있는 어떤 걸림돌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청사진만 그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사업화해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런 아웃라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면 용적률을 어떻게 주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사업 용적률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몇 프로를 적용을 하고 실제로 그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분당이나 일기시든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용적률 혜택을 줘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왜 거기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집값 관련해서 저 시청자가 이제 이런 얘기는 했네요. 요즘 애들이 없다. 그래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고 인구가 마이너스인데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조금 잘 정확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시청자가 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또 현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야당 주도로 먼저 전세 보증금을 사기 피해 당한 분들한테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자, 나중에 회수하자. 이게 개정안의 핵심인데 정부가 이제 이건 곤란하다 반대를 하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선구제 후회수. 우리 권 교수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전세 금액을 이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최소한의 그 최우선 변제 금액 이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단지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주택도시 보증기금의 기금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된다면 경매에 대해서 낙찰될 때까지는 공매나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될 때까지는 임차인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거주한다면 LH가 낙찰을 받아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3자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우선 그 낙찰권을 갖게 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아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먼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로 월세를 내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최소한 정부의 책임은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고 또 사고 당한 이후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안이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가격이 하락해서도 2순위, 3순위 밀려서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환시키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대출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야죠. 선구제 후 회수는 찬성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대안이죠. 민주당 안을 반대하면서 내놓은 안을 보면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곳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 경매 자격을 받아서 LH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다 그렇게 100% 피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일부, 뭐 10%, 20%.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전세금을 다 떼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거의 한 막 7, 80% 떼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전세금이 다 자기 돈이냐? 일부 상당 부분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 빼고 나면 자기가 돈이 제로가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은 당장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20년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면 거의 이제 살게 해주고 또 10년 나머지 또 10년에 한해서는 뭐 50%에서 70%까지 살게 해주는 이런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정부안을 보면 정부안에서는 이제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안 되겠다라고 하고 절대 반대하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대안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별 무리가 없다고 봐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구제 후회수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라 제가 방송에서 사실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것이 전세 사기라는 것이 또 개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기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이런 그러면 이제 많아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관계에서 말씀드린 똑같이 다 피해액만큼을 이렇게 보상해준다, 먼저 보상해준다라는 부분은 이게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저는 보상이라는 말보다는 대출로 봐야 됩니다. 약간 상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출 빌려준다. 빌려주는 걸로 가야지. 그걸 그냥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또 경매 들어가서 낙찰해서 금액이 남으면 그걸로 상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들의 어렵고 딱한 사정은 알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경매를 집어넣으면 적어도 1년 정도 돼야 이제 경매가 진행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 전세금을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전세 거예요? 보증금을 한데 모아서 이거를 회수율을 감안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 이걸 상당히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을 한데 모아서 증권을 발행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낸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융자 받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를 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그 자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년, 2년, 3년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변제해주고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나중에 이제 상환할 수 있도록 간다 그러면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안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LH가 아까 먼저 이제 사서 낙찰을 받아서 좀 피해자들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국토부가 이런 안을 조금 먼저 제시했을 수는 없었습니까? 이런 미리? 이 문제가 아까 말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내가 사기 당한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대책을 내놓는데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회에서 토론을 해도 말을 제대로 함부로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뤄왔다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급하게 갈 게 아니라 권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제 거주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일단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보상 문제는 좀 천천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서울 아파트 집값 동향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간을 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